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김영수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1억 원으로 오피스텔 하나를 사서 임대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제가 임대업을 시작하게 된 건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는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보, 우리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돈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매일 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퇴직 후 한 달 정도는 그냥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 가던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아내가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옆집 김씨 아저씨도 퇴직금으로 원룸 하나 사서 월세 받고 있다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온 제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해본 적이 없고 임대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설득이 계속되었어요. 여보,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요? 예금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나와요. 차라리 임대업을 해서 월세라도 받으면 연금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부동산 카페도 가입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용어부터 어려웠습니다. 수익률이니 전세가율이니 깡통 전세니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 맞는 부동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서울은 꿈도 못 꾸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정도가 한계였죠.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수원 인근의 한 오피스텔을 발견했어요. 건물은 좀 오래되었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대학교도 있어서 임대 수요가 꾸준할 것 같았어요. 가격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에 딱 맞았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도 이 가격에 이 조건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약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만약 잘못되면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했습니다. 아내와도 몇 번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해도 될까? 여보,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해요? 나이 들수록 더 무서워질 텐데. 결국 작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도 넘기고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저도 건물주가 된 거죠. 그 다음엔 세입자를 구해야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 의뢰를 했는데 다행히 한 달 만에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대학원생이라고 했고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월세 45만 원이면 1년에 540만 원이에요. 9천만 원 투자해서 540만 원 수익이니까 수익률이 6%가 넘었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 월세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내와 함께 작은 파티도 했죠. 여보, 우리도 이제 임대업자예요. 아내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4개월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6월 25일이었어요. 매달 25일이 월세 납입일이었는데 그날 밤이 되어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깜빡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루 이틀 기다려 보자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나? 아내와 함께 오피스텔에 직접 가봤어요.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며칠째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더 기다린 후에 다시 가봤어요. 이번엔 집에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잠깐 사정이 생겨서. 라고 하더라고요. 언제쯤 월세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다음 주가 되어도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이제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히 먹튀당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질문을 올렸어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들을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2년 동안 월세 안 내고 버틴 세입자도 있어요. 법적 절차 밟으면 1년은 기본이에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을 박살내고 간 경우도 있어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월세 45만 원이 우리에겐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아내 연금 80만 원, 제 국민연금 110만 원, 그리고 월세 45만 원에서 총 235만 원으로 생활하는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45만 원이 사라지니까 가게에 큰 타격이었어요. 2개월째가 되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거 안 되겠어요. 법무사라도 찾아가서 상담 받아봐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임대차 보호법상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요. 내용 증명 발송, 명도 소송, 강제 집행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법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내용 증명 발송부터 강제 집행까지 총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45만 원 받으려고 300만 원을 써야 한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관리비가 3개월째 밀려 있어요. 세입자가 안 내고 있으니까 집주인께서 내셔야 해요. 관리비가 월 12만 원이었는데 3개월이면 36만 원이었죠. 아니, 관리비까지 제가 내야 해요? 네, 세입자가 안 내면 집주인 책임입니다.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6만 원을 내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이거 원상복구해야겠어요.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가 망해요. 그런데 법적 절차 밟으면 6개월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다음 날 법무사에게 내용 증명 발송을 의뢰했어요. 비용 30만 원을 내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요구라는 제목으로 보냈어요. 일주일 후에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사정이 생겨서 그런 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사정이신가요? 이미 3개월째인데요. 실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아직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직장을 잃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나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새 직장이 거의 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럼 밀린 월세는 언제 주실 건가요? 새 직장 들어가면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내와 상의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봐요. 그래도 해고당한 사람인데. 아내도 측은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없었어요. 이번엔 아예 전화도 안 받았어요. 직접 가봤더니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법무사에게 다시 연락해서 명도 소송을 의뢰했어요. 추가로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소송 준비하는 동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까지 다 밀려 있어요. 총 25만 원인데 언제 내실 건가요? 그것까지 제가 내야 해요? 세입자가 안 내면 집주인 책임이에요. 또 25만 원을 내야 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무서웠어요. 월세 못 받은 것 135만 원 3개월. 관리비 48만 원 4개월. 공과금 25만 원. 법무사 비용 180만 원. 총 388만 원의 손실. 9천만 원 투자해서 1년도 안 되어 4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뭔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를 요청했어요. 세입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해고를 당했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대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밀린 월세는 꼭 갚을게요. 새 직장에서 첫 월급 받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새 직장이 정해졌나요?
네,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월급은 250만 원인데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 3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구체적인 상황 계획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요. 여보, 또 속을 거예요. 이미 몇 번째인데요. 고민 끝에 조건부로 합의하기로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일단 집은 비워주시고 매달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갚아주세요. 만약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법적 절차 진행할게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준 것은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고 바닥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화장실 변기도 금이 가 있었고 싱크대 문짝도 부러져 있었어요. 이거 수리하는데 또 돈이 들겠네.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120만 원이었어요. 또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수리를 마치고 임대 공고를 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요즘 임대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2개월째가 되자 월세를 4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래도 세입자가 없었어요. 3개월째에는 35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제야 세입자가 나타났어요. 새 세입자는 40대 중반의 이혼남이었어요. 직장도 있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10만 원 줄어든 것은 큰 타격이었어요. 1년에 120만 원 수익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 와중에 이전 세입자는 약속대로 5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첫 달, 둘째 달은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달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30만 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급여가 삭감되었어요. 약속이 50만 원이었잖아요. 죄송해요. 다음 달에 더 드릴게요. 할 수 없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는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결국 35만 원을 못 받게 되었죠.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투자금 9천만 원, 수리비 120만 원, 법무사 비용 180만 원, 월세 손실 8개월치 280만 원, 관리비 대납 60만 원, 공과금 대납 35만 원, 총 손실 675만 원.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였어요. 9천만 원 투자해서 1년 반 만에 675만 원 손해. 이게 임대업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팔아버릴까요?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1년 반 전에 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8,2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 이거 팔면 800만 원 손해인데. 그래도 계속 손해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봐요. 시세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새 세입자마저 문제가 생겼어요. 6개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월세를 늦게 내기 시작했어요. 25일에 내야 하는데 매번 말일에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10일씩 늦게 내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인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이전 세입자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급여 지급일이 늦어져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번 똑같은 말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임대업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온 우리가 갑자기 임대업을 한다는 게 무리였나 봐요. 세입자 관리도 어렵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팔지 말고 좀 더 지켜봐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대사업자를 위한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월세 연체나 집 파손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 문의해봤더니 정말 있었어요. 월 보험료 3만 원 정도 내면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보험에서 보상해준다고 해요. 집 수리비도 일정 부분 보상해준다고 하고요. 이런 보험이 있었다면 진작 들었을 텐데. 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했어요.
지금도 매일 고민하고 있어요. 이 오피스텔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팔지.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임대업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세입자 관리, 법적 지식, 시장 상황 파악, 리스크 관리.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사업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요즘은 임대업 관련 스터디 모임에도 나가고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큰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임대업은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선배 임대업자들의 조언이었어요. 지금은 두 번째 세입자와 조금씩 관계를 개선해가고 있어요. 월세도 다시 정시에 내기 시작했고 가끔 집 상태도 체크해달라고 연락을 드려요. 처음엔 귀찮아 하더니 지금은 괜찮아 하는 것 같아요.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세입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세입자도 집을 소중히 여기고 월세도 잘 낸다는 거죠. 아직도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임대업 관련 책도 읽고 유튜브 강의도 듣고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퇴직금 1억 원으로 시작한 임대업이 처음엔 큰 손해만 안겨줬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요. 무엇보다 아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처음엔 걱정만 했던 아내가 지금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있어요. 여보, 우리 함께 해봐요. 실패해도 함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임대업을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60살이 가까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퇴직 후 임대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건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안정적인 임대업자가 되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임대업이든 어떤 일이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실수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임대업 공부도 하고 세입자와 소통도 하고 시장 상황도 체크하고 바쁘긴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는 세입자가 깜짝 선물을 줬어요. 추석 때 고향에서 가져온 사과 한 박스를 주면서 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세입자는 결국 35만 원을 못 갚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35만 원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많아요. 세입자 선별을 더 꼼꼼히 하게 되었고 계약서도 더 세심하게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지난주에는 임대업 스터디 모임에서 발표도 했어요. 초보 임대업자의 시행착오 경험담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실패담을 들은 다른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는 같은 실수 안 하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임대업 관련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경험담을 올리고 유용한 정보들도 공유하고 있어요. 댓글로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아내도 변했어요. 처음엔 임대업을 반대했던 아내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세입자와의 소통 업무는 아내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여자가 연락하니까 세입자들도 더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나름대로 괜찮은 팀이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할 때가 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임대업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얼마 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고 화장실 누수 때문에 아래층에 피해를 끼쳐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들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미리 수리비 예산을 따로 빼놓았고 각종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만들어뒀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처음엔 빨리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좋은 집을 제공해서 세입자를 만족시키자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세입자가 만족해야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고 그래야 진짜 성공한 임대업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부동산 투자예요. 물론 아직 자금이 부족하지만 임대업에서 나오는 수익과 저축을 합쳐서 몇 년 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처음처럼 무모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공부하고 시장 상황도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도 미리 세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투룸 빌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피스텔보다는 임대료가 안정적이고 가족 세입자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하거든요. 아들에게도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저도 나중에 부동산 투자할 때 참고할게요. 아들이 제 경험을 인정해 주니까 뿌듯했어요. 사실 처음에 임대업을 시작할 때는 아들이 반대했거든요. 아빠 괜히 위험한 일 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격려해줘요.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며칠 전에 첫 번째 오피스텔 감정평가를 받아봤어요. 1년 반 전에 9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8,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200만 원 손해이긴 하지만 6개월 전보다는 600만 원 올랐어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네요. 아내도 다행이라고 했어요. 몇 년 더 지나면 원금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 수익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세입자는 1년 넘게 문제없이 월세를 내고 있고 집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가끔 작은 수리가 필요할 때도 미리 연락을 줘서 고마워요. 월세 35만 원이면 1년에 420만 원이에요. 관리비나 세금을 빼면 실제 수익은 350만 원 정도 되죠. 투자금 9천만 원 대비 3.9% 수익률이에요. 은행 이자보다는 높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요즘은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임대업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드려요. 그러면 대부분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조언이에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잃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제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법률 지식도 늘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이제 2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안정적인 임대업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성공한 임대업자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싶어요.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배우지는 못하지만 경험과 신중함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제 인생에 활력을 주고 있어요. 오늘도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집에 문제 없고 잘 살고 있어요. 다음 달 월세도 25일에 정확히 입금할게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퇴직금 1억으로 시작한 임대업, 처음엔 실패작 같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저는 오늘도 더 나은 임대업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감사합니다.